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PI 안도, FOMC, 개별주, 테마주 종목 장세로 나타내봤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안도감에 오랜만에 국내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급등한 유가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는데요. 다만 미국 증권가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올해 안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CPI는 지나갔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증시의 체력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루한 박스픽 속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증시의 변곡점이 될 이벤트는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황스타그램에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한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건 기관이었죠. 네, 기관은 유가 증권 시장에서 홀로 1조 2천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외국인도 순매수로 좀 돌아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장이죠. 자,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제 또 CPI 지수도 발표가 됐고 금리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다음에 FOMC 회의는 어떻게 갈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유튜버 테이버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테이버 씨, 저는 요즘 시장 좀 많이 어렵거든요. 엄청 어렵습니다. 네, 저는 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지금 굉장히 좀 선수들의 시장이다. 약간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매크로라고 하는 지표 자체가 다 스트레스 상황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빠지지는 않는데 오르지도 못하는 시장이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종목 장세 아니면 우리가 수급에 의한 시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2차 전지가 올랐다가 좀 밀리니까 로봇이 올라가고 AI가 올라가고 초전도체 나왔다가 맥신 나왔다가 그렇죠. 처음 들어보는 조금 기상천외한 종목들이 오르는 이유, 그런 이슈로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시장에 돈은 많은데 매수 심리는 강한데 그 상황에서 딱히 대형주가 못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좀 여러 가지로 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지금 박스권에 완전히 갇혀 있어요. 네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21선과 51선 사이에 완전 갇혀가지고 완전 이제 등락 매매 종목 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돈이 지금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네요. 네. 예, 그래서 돈이 많다라는 것은 호재지만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신용 잔고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조금은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장이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FOMC 회의에서 갑자기 연준이 다른 말을 연준 의장이 사실 이번에만 한 번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릴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러면 타격이 엄청 세게 나오면서 하락하면서 반대 매매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연준뿐만 아니라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SVB 때도 그랬고 크레딧 스위스 때도 그랬고 밤 사이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벤트가 하나가 딱 터지면은 이제 아침에 딱 장이 열리자마자 개파락이라는 게 터질 수 있고,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저도 이제 시황을 방송을 하는데 아침 시황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오늘도 밀리면은 반대 매매를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이틀 넘어 1% 이상씩 빠졌고 만약에 오늘까지 떨어지면은 이게 또 차트도 약간 무너지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오늘은 안 오르면 큰일 난다. 어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시그널을 보는 것은 돈이 많으니까 받쳐주냐 보고 있고, 오늘은 다행히 조금 반등을 했는데 여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좀 더 추가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은 이게 우리가 신용 잔고도 중요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담보대출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발을 빼기 시작하면은 이 부분도 조금 걱정되는 포인트다. 어떻게 보면 CPI 지수가 예상치에 맞게 나온 게 다행이라고 좀 봐야겠네요. 오늘 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하반기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아무래도 좀 수출에 있어서 반도체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고, 지금 2차 전지는 이슈가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다음도 AI도 한참 가다가
올랐다가 좀 약간 지금 또 소강 상태고 또 FOMC 11월에 한 번 또 금리 올린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유가도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겨울에 러시아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한다고 하면 또 가스 잠근다고 하면 또 한 번 물가가 요동을 치면서 금리 상승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 금리 인상. 뭐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지. 하반기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국제 유가와 기준금리의 상관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은 기준금리가 높게 혹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금리가 올라가면 반대로 경기가 침체가 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유가가 또 떨어지는 요인이 되겠죠. 지금 국제 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를 이게 공급자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만들고 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사우디가 됐든 러시아가 됐든 걔네들이 원하는 가격이 얼마냐. 여기서 약간 역산을 들어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높으면은 $100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는 $80 이상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실제로는 사우디에서 이런 발언을 했던 상황이고요. 네. $80 이상이 올라온 이 상황에서 오히려 생각보다 유가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80에서 $90까지 올라갔다 89달러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더 올라갈 거냐 그러면은 더 올라가면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유가가 여기서 더 튄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걱정할 단계가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숫자가 이제 조금 CPI라든지 다른 경제 지표 숫자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좀 신경을 쓰겠죠. 네네. 근데 핵심이 되는 거는 이게 뭐 과거도 돌이켜 보면은 유가가 올라가면은 S&P 500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렇죠. 증시가 좀 힘을 잃는 편이에요. 네네. 그게 지금 시장의 부담감으로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난 단계입니다. 금리 끝난 인상은 단계다. 이미 5.5%고 올려봤자 한 번 혹은 정말로 이제 뭐 여기서 최악의 상황에는 큰 문제가 나오지 않는 한. 큰 문제가 터지면서 네. 역으로 돈을 덮을 경우 아. 핵심은 SBB처럼 뭔가 은행이나 아니면 보험사 같은 데서 문제가 터지고 그 돈으로 막아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거고 그러네요. 그때가 되면은 오히려 시장은 더 혼란을 느끼겠죠. 금리를 더 올리게 될 것이고 네. 그럼 유럽 경기가 좋아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올해 하반기에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를 얘기합니다. 네. 반대로 금리 인하를 급하게 한다 그러면은 시장은 박살날 거예요. 오히려 박살이 난다. 금리 네. 인하를 많이 세게 이제 내려오면요. 네. 예, 왜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경제가 버티기 때문에요. 그렇죠. 근데 금리를 한다라는 거는 경제가 못 버틴다라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나타났을 때 아마 네. 급속도로 내린다라는 전제가 있죠. 네. 예. 어딘가가 부러지면서 아. 이게 금리를 안 내리면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금리나 속도를 서두를 것이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좀 더 싫어하는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좀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은 사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항상 네. 터지잖아요. 근데 사실 아까 얘기하셨던 뭐 실리콘밸리 뱅크라든가 뭐 도이치뱅크의 위기까지도 이전에 나왔었는데 사실 나라의 대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미국의 대응이 굉장히 좋아서 그 시기는 잘 넘어갔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위기가 연말에 만약 터져 나온다면 금리는 내려갈 것이지만 주식은 그만큼 박살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이게 어찌 보면은 지금은 금리를 안 낮출 거야라고 모두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 안 낮춘다라는 포인트를 어찌 보면은 꺾고 우리는 낮춰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비단 미국의 기준금리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뭐 세계 곳곳을 보시면은 중간중간 금리 인하를 발표하는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시장을 보시면은 한국은행이 과연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금 주담대가 뭐 엄청 늘어났고 뭐 가계대출이 늘어났고 그쵸. 이자 부담이 높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혹시나 우리나라의 경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금리를 한 칸이라도 낮춘다 0.25%를 낮춘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오히려 한국에는 악재가 될 것이다. 오히려 악재가 될 거라고 네. 보고 계신군요.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하반기 투자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올해 하반기에는 내년 상반기를 바라보고요. 네네네. 내년 상반기를 바라본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의 핵심은 반도체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올해 내내 삼성전자, 반도체, IT를 사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결국 증시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버텨낸다라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를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 특히 뭐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반도체 주요 종목을 중심으로 네. 좋은 움직임은 나올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혹시나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된다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조정이나 충격의 이슈는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주의하시면서 이제 내년 말까지를 보시면서 돈을 버는 기업을 중심으로 좀 장기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만약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가계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거라고
봐야겠고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굉장히 좀 경기 침체나 뭐 디플레이션을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거라고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뭐 아시잖아요. 투자자들은 항상 긍정적이어야지 돈을 이게 투자로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반도체의 이 수급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게 내년 초에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쪽은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뭐 새로운 섹터들이 튀어나온다든가 뭐 그런 게 좀 있어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일단은 제가 계속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고금리 시대에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잘 선택하셔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AI로 돈을 버는 기업을 고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주주환원이 좋은 기업,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을 고르셔야 된다. 국내에서도 그렇게 보면은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돌아섭니다. 턴어라운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만 잘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곳을 잘 보시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떠오르는 거는 조선이 떠오를 수 있고요. 네네. 방산도 떠오를 수 있고요. 그러네요. 엔터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것도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2차 전지는 안 넣으시네요? 2차 전지는 네. 자동차 시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자동차 시황이 좀 어렵군요. 네, 자동차가 지금은 실적이 좋지만 문제는 재고가 점점 쌓이고 있다라는 요것 때문에 한 2년 정도 고금리 시기에는 자동차는 좀 안 좋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자동차 관련주는 조금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숫자가 늘어나는 기업들 그중에서 핵심이 되는 대장주라고 부를 수 있고 실적이 제일 잘 늘어나고 영업이익률이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시면은 요거는 긍정적으로 좀 안전하게 돈을 버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우리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야기를 좀 주로 나눠봤는데 그럼 당장 지금 이제 명절 전에 사실 이 시기에 사람들 좀 많이 파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사실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고 사실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은 9월 달에 또 휴가도 많이 가시고 네. 이 시기가 아무래도 좀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시기인데 이 추석 전까지의 대응은 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추석 전까지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좀 천천히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특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네네네. 실적주를 중심으로. 그리고는 약간은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추석 전까지는 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쉬는 것도 하나의 투자다라고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저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네. 네네. 지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장중 변동성이 너무 커요. 음. 오전장에 올랐던 종목들도 맞아. 오후장에 오히려 이제 음전을 해버리니까 네네네. 예를 들어서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10%를 가면은 이거는 하루 만에 계좌가 이제 소위 말해서 박살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조금 위험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네네. 이런 것들이 또 주도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중소형주고 약간은 주도주에서 밀려있는 친구들, 대장주에서 밀려있는 친구들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그 종목의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장 주도주라고 부르는 그런 기업들이 장중 변동성이 엄청 크거든요. 네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쉬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가을 사실 9월 10월이 좀 많이 좀 역대적으로 이제 상승률을 보면 별로 안 좋았고 이제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산타랠리를 생각하면서 많이 좀 수급이 몰리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때를 위해서 좀 잠깐 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를 위해서 좋은 시기적인 선택이다. 뭐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특히 연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조금 트렌드가 바뀌었지만 우리나라가 연말에 특히 코스피가 좋았던 이유는 네. 코스피 대형주들이 연말에 일시 배당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트렌드가 조금 바뀌긴 할 거예요. 이게 분기 배당으로 바뀌고 있고. 근데 여전히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됐던 것이고 통계라는 것, 콘트로 잡혔을 때 11월, 12월에는 한국 시장이 좋아. 라는 부분도 분명히 약간의 매수세를 부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도 보시면 은행 통신들이 바닥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네네. 우리나라가 그동안 좀 저평가되어 있던 그런 뭐 배당 중심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먼저 올라와 주고 여기서 삼성전자가 힘을 내준다 그러면은 연말에는 오히려 코스피 쪽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대한 기대감, 연말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런 종목들을 좀 쉬엄쉬엄 매수하시는 것도 그렇죠. 전략이다. 어떻게 보면 배당주를 가장 좋은 시간에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9월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배당 나길 앞두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지금쯤 배당 관련돼서도 한번 좀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같은 생각이네요. 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반기나 우리가 좀 뭐랄까요 경제 이벤트들 좀 네.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고 꼭 체크해야 될 경제 이벤트들이 좀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미국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딱 보시면은 첫 번째 주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 네. 금요일날 무조건 나옵니다. 이걸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주에는 CPI가 나옵니다. 네. 요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넷째 주 되면은 PC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라면 가장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11월일 겁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아, 봐야죠. 그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분기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무려 60%를 넘어가는 말 그대로 이게 뭐 우리가 1,000만 원 팔면은 600만 원을 남기는 거의 사기꾼 가까운 장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난리도 아니네요, 진짜. 이 부분에서 여전히 우리가 AI 반도체가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은 결국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모든 것을 쥐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12월에 나오는 AMD의 AI 반도체.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AI 반도체가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도 내년장에 핵심적인 좀 이벤트가 될 것이고 네네. 추가적으로 지금 썰로 돌고는 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AMD의 AI 반도체를 A to G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TSMC한테 위탁도 맡기면서 메모리 쪽으로만 공급할 것이냐 그리고는 혹시나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삼성 파운드리가 책임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혹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계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게 뭐 다 비밀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다 뭐 카더라라고 보실 수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주목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1월, 12월에 AI 반도체 관련돼서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밌네요. 개인적으로도 엔비디아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올 걸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AI가 섹터를 주도하면서 AI 반도체가 이슈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참 이 주시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더욱더 공부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계속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스타킹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당첨자 여기 나가고 있죠? 졸탄의 콘서트 티켓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생방송 저녁 7시에 찾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